이 짐승 같은 인간아, 우리 혜진이를 어떻게 만들었어? 찢어진 셔츠, 울부짖는 며느리,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아내. 그날 저녁 한옥마당에 내려앉은 정적을 깨트린 건 단 한 문장이었다. 내가 사람이냐? 어떻게 이런 짓을?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졌다. 30해를 함께한 남편이 자신이 며느리처럼 아꼈던 여자아이에게 상상도 못할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한정옥은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두 눈으로 본 그 장면은 어떤 변명으로도 가릴 수 없는 진실이었다. 모든 평화는 환상이었다. 대추차 향기 가득한 한옥, 정갈한 마당, 다정한 노부부의 일상. 그 모든 것이 죽은 아들의 빈자리를 지우기 위해 애써 만든 가면이었다. 그리고 그 가면 속에는 짐승보다 더한 욕망을 숨긴 남자가 숨어 있었다. 그는 매주 병원에 다녀온다 했지만 실제로는 병원에 30분 머무른 후 조심스레 집으로 향했다. 그 시간 집엔 며느리 혜진이 혼자 있었다. 누군가의 시선에서 숨듯 살던 그녀의 침묵은 바로 그날의 절규로 터져버린 것이다. 혜진은 왜 병원을 거부했을까? 왜 사람을 피하듯 살았을까? 그리고 왜 매일 밤 같은 말을 중얼거렸을까? 그만, 제발 그만해주세요.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다. 그건 혜진의 몸과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폭력이며 누군가의 믿음을 뿌리째 뽑아버린 죄악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진실이 더 드러나야 했고, 그 진실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가장 치명적인 배신이었다. 방탐정의 이중 파일에서 전하는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저녁 7시 한옥마당에 내려앉은 고요를 찢든 날카로운 여자의 절규가 터졌다. 이 짐승 같은 인간아, 우리 혜진이를 어떻게 만들었어? 목소리의 주인은 한정옥 58이었다. 평소 단정하게 묶던 머리가 흐트러진 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태준의 멱살을 움켜쥐고 있었다. 내가 사람이냐? 어떻게 이런 짓을? 태준은 단추가 터져나간 셔츠를 붙잡고 뒷걸음질 쳤다. 얼굴은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의 시선은 피하려는 듯 방 안쪽으로 흔들렸다. 그곳에는 윤혜진 29의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눈물에 번진 얼굴, 찢어진 옷자락. 그녀의 어깨는 공포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혜진아, 내가 몰라봤구나. 정말 미안하다. 한정옥은 며느리를 와락 껴안았다. 두 여자의 울음이 오래된 한옥의 나무 기둥을 타고 스며들듯 던져나갔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30해를 함께한 남편이 죽은 아들의 아내에게 이럴 수 있다는 걸. 이 고요한 집의 평화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은 석 달 전 이른 봄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정옥은 처음으로 탐정사무소라는 곳의 문을 열었다. 망설임 끝에 내민 한마디. 며느리 일이에요. 임신한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요. 혹시 협박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녀는 몰랐다. 그 의심 하나가 오래된 집 안에 숨어있던 진실을 끄집어내게 될 줄은. 그날 새벽도 어김없이 한정옥은 5시에 눈을 떴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 남편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는 건 그녀만의 루틴이었다. 세숫대야에 찬물을 받고 손을 씻으며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는 대추차 냄새가 은은히 퍼졌고 창 너머 어스름한 안개 사이로 마당에 매화나무가 흩날렸다. 오늘도 티룸엔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겠지. 매일 아침 오는 은퇴한 교감 선생님, 점심시간 들르는 이웃 아주머니들. 손수 덕근 차십과 쫀득한 유자와 과자가 인기였다. 그녀와 남편은 이 한옥을 개조한 전통 찻집을 여러 함께 운영한 지 10년이 됐다. 서로 말은 많지 않았지만 늘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동행 같았다. 찬물 향기가 천천히 집 안을 감쌀 무렵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민이야, 일어나야지. 유치원 가야지. 며느리 혜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럽고 다정했다. 딸 지민의 이불을 걷으며 조심스레 등을 토닥이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얼굴이 부은 채 잠에서 덜 깬 지민과 두 팔 벌려 달려왔다. 정옥은 익숙하게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미지근한 우유를 건넸다. 이 평범한 아침이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죽은 아들의 자리를 지켜준 혜진에게 늘 마음 깊이 고마웠다. 아들 승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당시 혜진은 26, 지민은 겨우 돌을 지난 아이였다. 보통 같으면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지만 혜진은 이 집을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집안일과 찻집 일을 성실히 도왔다. 그런 혜진이 요즘 들어 달라졌다. 예전보다 말수가 적어졌고 자주 웃던 얼굴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무엇보다 표정이 무너진 채 얼어붙은 듯했다. 몸이 안 좋은 거니?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서.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요. 미소는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억지로 꺼낸 것이었다. 정옥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 깨진 것을 보았다. 그 무언가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점심 무렵이었다. 어머니, 저 화장실 좀. 갑자기 혜진이 입을 막고 화장실로 뛰어갔다. 잠시 후 울컥이는 구토 소리가 이어졌다. 문 앞에 선 정옥은 걱정스레 물었다. 괜찮니? 뭐 잘못 먹은 거야? 한참 뒤 혜진이 창백한 얼굴로 나왔다. 체한 것 같아요. 아침에 먹은 게 좀. 하지만 정옥의 눈은 예리했다. 며느리의 그 상태는 그녀가 너무나도 익숙한 임신 초기의 증상이었다. 혜진아, 혹시 임신한 건 아니지?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주르륵 눈물을 흘렸다. 왜 울어? 괜찮아, 괜찮으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기만 할 뿐이었다. 그날 밤 정옥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며느리의 눈물 그 속에 감춰진 무언가가 점점 내리를 뒤덮었다. 아들이 떠난 지 3년. 혜진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임신이라니? 혹여 조심스레 물으면 괜찮다는 대답뿐. 병원에 가자 해도 강하게 거부했다. 그녀는 단순히 속이 안 좋다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혜진아,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목소리는 단호했고 평소 조용하던 그녀가 드물게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옥은 낯선 소리에 잠에서 깼다. 싫어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문 밖에서 들려온 소리는 분명 혜진의 잠꼬대였다. 그녀는 꿈에서도 누군가에게 애원하고 있었다. 제발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그 순간 한정옥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의 뇌리에 단 하나의 생각만이 떠올랐다. 혜진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 고통을 꾹꾹 눌러 담고 매일을 견뎌냈을까? 정옥은 문득 깨달았다. 혜진은 외면당할까봐, 믿지 않을까봐, 그리고 아라를 잃을까 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다. 남편이 죽고 친정과도 멀어지고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뿐이었다. 만약 그 시어머니마저 등을 돌린다면, 이 집에서 쫓겨난다면 세상은 혜진에게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그래서 혜진은 혼자 울고 혼자 버텼고 그 끝에서 아이까지 품게 된 것이다. 누군가 우리 혜진이를 위협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정옥은 깊은 고민 끝에 남편 태준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보, 혜진이 말인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혜진이가 왜? 태준은 신문을 들고 고개만 까딱했다. 시선은 여전히 종이 위에 고정된 채였다. 요즘 자주 구토하고 병원도 가지 않으려 하고 그냥 느낌이 안 좋아. 그래? 그럼 병원 데려가면 되잖아.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태준의 반응은 무심했고 태도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늘 그랬다. 집안일이나 가족 사이엔 관심이 없었고 특히 며느리 문제엔 더더욱. 정옥은 말문이 막혔다. 남편과 더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을 거라는 걸 알았다. 그는 듣지 않았다. 아니, 들을 의지가 없었다. 그날 오후 정옥은 혼자 결심했다. 직접 알아봐야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혜진이는 내가 지켜야 해. 그녀는 인터넷을 뒤져 동네 탐정사무소를 찾았다. 처음엔 생소하고 낯설었다. 사생활을 캐묻는 일에 누군가를 고용한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큰 건 혜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이틀 뒤 정옥은 연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사무소 문을 열었다. 오래된 상가 2층에 자리한 탐정사무소. 현판은 발에 있었지만
내부는 의외로 정갈했고 창가엔 커다란 몬스테라가 놓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서현우라고 합니다. 30 후반에서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부드럽게 인사했다. 단정한 셔츠에 차분한 눈빛. 어쩐지 쉽게 말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다. 정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직이 입을 열었다. 며느리 일로 왔어요. 임신한 것 같아서요. 말이 트이자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흐트러지지 않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들이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혜진이는 제 며느리이자 지금은 지민 엄마예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상한 점이 많아요. 서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들었다. 그의 손은 침착하게 수첩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 정황으로 봐선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만나는 사람도 없고요. 정욱은 혜진의 증상부터 병원 거부, 그리고 잠꼬대에서 들려온 애원까지 하나하나 털어놓았다. 마치 마음속에 오래 고여있던 검은 물이 터져나오듯. 혹시 누가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건 아닐까요? 너무 무섭고 괴로워요. 그녀의 말끝은 떨렸고 눈가엔 붉은 기운이 번졌다. 서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다. 평소에 며느리분은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시나요? 직장이나 모임 같은 거요. 그녀는 머릿속으로 상상했다. 어두운 방, 떨리는 눈동자, 그리고 누군가의 그림자. 생각할수록 숨이 막혀왔다. 서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다. 평소에 며느리분은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시나요? 직장이나 모임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찻집, 유치원, 마트. 그게 전부예요. 아이 때문에 외출도 제한적이고요. 좋습니다. 그럼 우선 며느리분의 일상 동선을 며칠간 파악해보겠습니다. 주변 인물이나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단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정옥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혜진이를 몰래 따라다닌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혜진이가 알게 되면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서현우는 그녀의 망설임을 이해한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지금은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한순간의 망설임이 더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 말에 정욱은 마침내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혜진이를 지켜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했다. 정욱은 아들의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손끝까지 떨릴 만큼 무너져 있었다. 그렇게 사건은 시작됐다. 겉보기엔 평온한 전통 가옥. 그러나 그 속 어딘가에 천천히 뒤틀린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감시는 조용히 시작됐다. 매일 아침 8시, 혜진은 딸 지민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했다. 서현우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뒤따랐다. 혜진은 지민을 맡긴 뒤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다른 학부모들과는 눈인사조차 거의 없었다. 집에선 조용히 청소하고 빨래를 널고 식사 준비를 했다. 오전 11시가 되면 정옥과 함께 찻집으로 나갔다. 그곳에서도 그녀는 묵묵히 일에만 집중했다. 주문을 받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채워갔다. 손님들과도 꼭 필요한 말 외에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녀의 하루는 정해진 루트를 벗어나지 않는 기계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오후 2시, 혜진은 다시 유치원으로 가 지민을 데려왔다. 가끔 마트에 들르기도 했지만 항상 필요한 물건만 재빨리 사고 곧장 귀가했다. 마트 직원들과도 인사 정도만 나눌 뿐 긴 대화는 없었다. 저녁엔 대부분 집에 머물렀고 드물게는 지민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그 시간조차 조용하고 규칙적이었다. 서현우는 연신 메모를 뒤적이며 생각에 잠겼다. 너무 조용해. 이건 평범한 게 아니야. 유치원, 찻집, 마트 모든 동선이 정확히 반복됐다. 완벽할 정도로 단조롭고 아무 틈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완벽함이 불편했다. 경험상 진짜 평범한 사람의 일상은 이렇게 일정하지 않다. 보통 피해자는 본능적으로 일상을 왜곡하거나 감추려 해. 그런데 이건 감추는 게 아니라 아예 지워버린 거야. 그는 조용히 수첩에 한 줄을 적었다. 의도적 고립, 자발적이지 않을 가능성 있음. 그날 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너무 조용해. 휴대폰 사용 기록,
카드 내용 모두 특이점이 없었다. 가족 외엔 통화한 이도 없었고 메신저나 SNS 활동은 거의 전무했다. 사흘째 되는 날 마침내 혜진이 혼자 외출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서연우는 거리를 유지한 채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를 따랐다. 첫 목적지는 약국이었다. 혜진은 소화제와 비타민을 구입하고 짧은 대화만 나눈 채 나왔다. 그 다음은 유아용품점. 한참을 둘러봤지만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표정은 무거웠다. 무언가를 확인하려 하지만 확신하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흘째 그는 방향을 바꿨다. 직접 혜진 주변 인물들을 탐색하기로 했다. 유치원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했다. 혜진 어머님은 조용하고 아이에게는 정말 다정하세요. 다른 부모님들과는 거의 교류가 없으시죠. 마트 직원도 비슷한 말을 했다. 항상 비슷한 시간에 오셔서 필요한 것만 사고 가세요. 말씀도 거의 없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서연우는 조용히 결론 내렸다. 이건 지나치게 단조롭다. 정말 단서가 아무것도 없는 걸까? 그는 다시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점검했다. 동선,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까지. 결과는 같았다. 혜진은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었다. 보통 임신한 여성이라면 병원에 가거나 상담이라도 하려 할 텐데 그녀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마치 임신이라는 사실 자체를 숨기려는 것처럼 보였다. 며칠 뒤 다시 사무소를 찾은 정옥에게 서연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그동안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옥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나요? 네. 외부 접촉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며느리분은 누군가를 피하고 있습니다. 매우 의도적으로요. 그 말에 정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누군가 혜진이를 위협하고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선 관점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서연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가족 중에서 의심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정옥의 눈빛이 흔들렸다. 순간 머릿속에서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남편, 자신, 혜진, 그리고 지민. 설마 집 안에서?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곧 떠오른 얼굴이 하나 있었다. 마트에서 일하는 청년이 있어요. 김민석이라고 28쯤 됐고 동네에선 얼굴도 알려져 있어요. 평소에 혜진이에게 유난히 말을 많이 걸더라고요. 정옥은 그동안 마음속에 맺혀있던 기억을 하나하나 꺼내놓았다. 혜진이 혼자 마트를 찾았을 때 그는 늘 먼저 인사를 건넸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오늘 신상품도 들어왔어요. 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과했다. 다른 손님들에겐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다. 물건을 고를 때면 곁에 다가가 조용히 추천을 했고 가끔은 퓨 이상으로 미소를 지었다. 예전엔 그냥 젊은 남자가 예쁜 여자에게 호감을 가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장면이 다시 떠오르며 불쾌한 기시감으로 바뀌고 있었다. 정옥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혹시 몰라요.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오니까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 정옥은 우연히 마트 앞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혜진이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김민석이 뒤따라 나와 무언가 말을 건넸다.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황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명한 불쾌함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회피하듯 걷는 걸음, 그리고 굳게 닫힌 입술. 그날 저녁 정옥은 찻집 한켠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탐정님, 혹시 한 사람을 더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트에서 일하는 김민석이라는 직원이에요. 서연우는 곧장 수첩을 꺼내 들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옥은 기억을 더듬으며 김민석의 말투, 태도, 시선까지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했다. 그는 다른 손님들에게는 무심했지만 유독 혜진에게만 친절했다. 그 빈도도 점점 잦아졌고 말투는 지나치게 다정했다. 예전엔 그냥 젊은 사람이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이상하게 느껴져요. 서연우는 조사에 착수했다. 김민석의 신상, 거주지, 가족관계, 이사 시점, 이전 직장까지 전반적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의외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아르바이트만 전전한 평범한 청년입니다. 범죄 이력도 없습니다. 그는 직접 마트까지 찾아가 행동을 관찰했다. 며칠 후 혜진이 마트를 방문했을 때 두 사람은 마주쳤다. 오늘은 뭐 사시러 오셨어요, 어머님? 김민석은 밝은 표정으로 먼저 인사를 건넸다. 예의 바른 말투에 불쾌한 기색은 없었다. 하지만 혜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짧게 답하고는 조용히 다른 진열대로 걸음을 옮겼다. 그 모습은 명백한 거절이나 두려움은 아니었다. 다만 원치 않는 관심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의 태도에 가까웠다. 며칠간의 관찰을 통해 알게 된 건 김민석의 일상도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함이었다. 퇴근 후엔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 어떤 정황에서도 혜진을 미행하거나 위협하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일주일 뒤 서현우는 조용히 결론을 내렸다. 의심할 만한 행동은 없습니다. 일방적인 호감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정옥은 고개를 떨궜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던 인물도 아니란 말이야.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지? 그녀의 낙담이 깊어지려는 순간 서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혹시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들었다. 다른 가능성이요? 가족 내부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입니다. 그 말에 정옥의 표정이 굳어졌다. 가족이요? 저희 가족 말인가요? 외부 접촉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혜진 씨는 철저히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위협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비롯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정옥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눈앞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다. 설마 우리 집 안에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 집엔 자신, 남편, 혜진, 그리고 어린 지민뿐이었다. 그럼 혹시 남편? 정옥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서현우의 말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가족 내부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남편 태주는 늘 그렇듯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그 숨소리가 왠지 낯설게만 느껴졌다. 30년을 함께한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말투, 시선, 혜진을 대하던 태도까지 모든 장면이 퍼즐처럼 떠올랐다. 다음날 아침 정옥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들었다. 탐정님, 죄송하지만 제 남편도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서현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사실 저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조용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감시의 방향은 가족 안으로 향했다. 이제 표적은 정옥의 남편 태준이었다. 며칠 후 진실은 예상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었다. 서현우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정옥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마주보았다. 하지만 그곳엔 더 이상 함께한 세월도 믿음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이 가장 아끼고 지키고 싶었던 며느리를 짓밟은 괴물일 뿐이었다. 이 짐승 같은 인간 우리 혜진이를 어떻게 만들었어? 정옥은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며 남편에게 달려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멱살을 움켜쥐며 외쳤다. 너 사람이야? 이게 사람 짓이냐고. 태주는 뒤로 물러나며 당황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아니야, 오해야. 혜진이가 먼저 유혹을. 그 순간 정옥의 손이 날아갔다. 그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방 안에 쩌렁 울렸다. 유혹? 내가 그런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눈가엔 분명히 뜨거운 무언가가 흘렀다. 땀이었는지 눈물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민호가 떠난 뒤에도 혜진이는 단 한 번도 이 집을 나가지 않았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날 지키기 위해 버틴 아이야. 그런 아이한테 어떻게? 그 순간 혜진은 조용히 무너져 주저앉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옥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안았다. 지민의 작은 손처럼 떨리는 몸을 꼭 끌어안으며 낮게 속삭였다.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잘못은 그 사람에게 있어. 이제 내가 끝까지 바로잡을 거야. 정옥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미리 저장해둔 서현우의 번호를 눌렀다. 탐정님, 지금 바로 와주세요.
경찰에도 바로 신고할게요. 증거는 충분하니까 이 사람, 우리 며느리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속엔 도끼와 냉기가 섞여 있었다. 잠시 후 경찰차가 골목으로 들어섰다. 태주는 발버둥치며 외쳤다. 이건 다 오해야. 날 믿어줘. 혜진이 저 여자 날 유혹했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정옥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입 닫고 감방에서 평생 썩어.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태준을 끌고 나갔다. 그 순간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정옥은 그녀를 꼭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 울음은 슬픔이자 해방이었고 절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며칠 뒤 따스한 햇살이 한옥 찻집 창가를 물들였다. 정옥은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마주 앉은 혜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앞으론 내가 지켜줄게. 지민이도, 너도, 그리고 뱃속 아이도. 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조심스레 눈을 들었다. 어머니, 저 그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정옥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어떤 선택이든 나는 내 편이야. 항상 그럴 거야. 그 말에 혜진은 눈물을 삼켰다. 긴 겨울 끝에 처음으로 맞는 따뜻한 숨결 같았다. 창밖엔 봄바람이 스며들었고 창가에 앉은 두 여인의 그림자는 한 줄기 빛처럼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며칠 후 서현우 탐정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사건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 속엔 혜진의 진술, 정옥의 증언, 그리고 수집된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불륜 의혹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이면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진실이 숨어 있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천천히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혜진이 감내해온 시간들, 그리고 그 곁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몰랐던 어른들의 침묵, 고립과 반복,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신호. 그녀는 조용히, 너무도 조용히 도움을 외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냈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다. 눈앞엔 아직도 혜진의 떨리는 목소리와 정옥의 눈물이 어른거렸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은 바로 정옥이었다. 그녀의 직감, 모성애, 그리고 멈추지 않는 용기가 이 사건을 끝까지 이끌었다. 그 순간 서현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면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그 직감 하나가 누군가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보고서 아래에 한 줄을 덧붙였다. 진실은 멀리 있지 않다. 때론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조용히 숨어 있을 뿐이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